칠순을 맞이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고 출가시켰죠. 어머니의 70번째 생일날 자식들은 화려하고 성대한 가족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값비싼 선물과 축하 인사, 웃음꽃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그날 밤 어머니는 우연히 발견한 휴대폰 속 비밀 단체 채팅방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엄마 없는. 그 채팅방 안에서 평소 효심 깊기로 소문난 자녀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계산하고 어머니의 옷차림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보여준 효도조차 치밀한 각본과 역할 분담에 따른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모든 따뜻함이 가식이었음을 깨닫게 된 이 어머니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반년에 걸친 긴 판을 짰습니다. 자신을 속인 자식들이 스스로 덫에 걸러들게 만든 기막힌 효도 경매 대작전. 그리고 마침내 설날 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가 꺼내든 결정적인 히든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일을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든 한 어머니의 가장 침묵스럽고도 가장 독한 방역. 화려한 생일 잔치 뒤에 숨겨진 서늘한 위선, 그리고 통쾌한 복수극.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심정순 올해로 딱 70살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인생 70 고래히 렌생 지시구 라이시라 하여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그저 자식들 잘 살고 집안 화목한 게 최고의 복이라고들 하죠. 저도 제가 복 많은 노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몸으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새 아이를 키워냈지만 이제 다들 번듯하게 자라 가정을 꾸렸고 저보다 훨씬 세련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제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가장 출세했다는 큰아들 지훈이는 대기업 부장답게 서울 강남에 아주 고급스러운 한정식집 룸을 통째로 빌렸더군요. 어머니 칠순인데 남부럽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면서요? 저는 입으로는 돈 아깝게 뭐 하러 이러냐 했지만 속으로는 꿀물 마신 듯 달콤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 아래 큰아들 지훈이, 딸 지영이, 막내 아들 지우,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지훈이가 술잔을 높이 들며 첫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고 듬직했죠. 엄마 항상 건강하고 젊게 사셔야 해요. 사랑해요. 시집 잘 갔다는 딸 지영이도 화사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말수적은 막내 지우도 수줍게 웃으며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한마디 거들었고요. 그날 저는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며 챙겨주고 비싼 선물. 꾸러미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큰며느리 미경이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 루이비통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가죽이 어찌나 부드러운지 꼭 아기 볼살 같더군요. 어머님, 이제 친구분들 만나실 때 이 가방 메고 나가세요. 어깨 힘 딱 주시고요. 딸 지영이는 최신형 안마의자를 선물했습니다. 이미 내일 집으로 배송되게 해놨다더군요. 엄마 허리 아프시잖아. 이제 집에서 매일 마사지 받으세요. 저는 그 선물들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막내 지우가 내민 선물은 좀 달랐습니다. 두툼한 앨범 한 권이었는데 직접 만든 것 같더군요. 엄마, 형이랑 누나처럼 비싼 건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대신 옛날 사진들 정리하고 제가 엄마 젊었을 때 모습 좀 그려봤어요. 앨범을 펼치니 첫 페이지에 시집 오기 전 제 처녀 시절 모습이 연필 소묘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꽤나 닮게 그렸더군요. 한 장 한 장 넘기니 제가 삼남매를 품에 안고 있던 시절,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 제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그 보석 같은 순간들이 막내 아들의 투박한 손길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저는 막내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할 때 건너편에 앉아있던 큰 며느리와 딸 지영이가 은밀하게 눈빛을 교환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죠. 동생 선물 참 구질구질하다는 듯한 그 경멸 어린 눈빛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죠. 그 감동적인 장면 효심 지극한 말들이 오직 저 하나를 속이기 위해 짜여진 연극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성북동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복도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계단을 올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끝에 돌아온 집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소파의 선물 꾸러미들을 내려놓고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미경이가 준 가방 색깔도 곱고 가죽도 참 좋더군요. 이게 얼마짜리야? 혼잣말을 하며 가방 안을 열어보는데 종이 뭉치 사이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어라 며느리가 정신이 없어서 자기 폰을 가방에 떨어뜨렸나 보네. 얼른 돌려줘야겠다 싶어 집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카톡, 알림 소리와 함께 노란색 말풍선이 떴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지씨 남매 전략 회의방. 전화를 걸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딸 지영이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엄마 감동한 척 연기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기분 맞춰줬으니 설날에 스위스 가는 건 반대 안 하시겠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온 집안에 제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며느리 생일? 아니네. 혹시나 해서 제 생일을 눌렀더니 딸깍 하고 잠금이 풀렸습니다. 지훈이 삼남매 어릴 적 사진이 프로필로 되어 있는 그 채팅방.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화 내용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태산하니 지옥이었습니다. 지영이가 눈을 흘기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낸 글. 엄마 갈비찜 갈수록 짜지 않아.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본인이 요리왕인 줄 아셔. 지훈이의 답장. 나 주말에 특근이라고 뻥쳤어. 누가 엄마 좀 가봐. 아무도 안 가면 어때 혼자 잘 계시는데? 며느리 미경이가 올린 사진은 제가 시장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장 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제발 어머님한테 이 옷 좀 버리라고 누가 말 좀 해줘요. 10년도 더 입으신 듯 남들이 보면 우리가 학대하는 줄 알겠어.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낯선 타인들이 내 자식의 탈을 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서 어머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골칫덩어리이자 미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 칠순 잔치와 유럽 여행에 관한 대화를 발견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 자 하이라이트. 이번 설에 우리 식구 스위스로 스키 타러. 가려면 보름은 휴가 내야 하는데 엄마는 어쩌지 누가 총대 메고 말할래. 대놓고 말하면 또 설날은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잔소리 하실 텐데 지훈, 당연히 바로 말하면 안 되지. 전략을 짜야지. 올해 칠순이잖아.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해드리는 거야. 선물도 비싼 걸로 팍팍 안겨드리고 기분을 최고로 띄워놓은 다음에 쓱 말 꺼내면 우리한테 받은 게 있어서 거절 못 하신다니까. 미경, 역시 여보 똑똑해. 식당 예약은 내가 할게. 아가씨가 선물 골라. 돈은 n분의 1로 나누고 반드시 어머님이 우리의 효심에 취하게 만들어야 해.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자기들끼리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반대할까봐 그런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가 제 마지막 희망조차 짓밟았습니다. 지영. 근데 기분만 맞춰드린다고 될까 스위스 경비 장난 아닌데. 엄마 통장에 3억 정도 은퇴 자금 묶여 있잖아. 이자도 쥐꼬리만 한데 그거 좀 헐어서 우리 여행 경비 보태달라고 할 방법 없나. 지훈 꿈 깨라. 그 돈은 엄마 생명줄이라 절대 안 내놓으실걸. 미경. 여보 말은 하기 나름이지. 은행에 놔두면 물가 올라서 손해라고. 차라리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서 고수익 보험이나 펀드 같은 거 들게 하면 어때 나중에 아프실 때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 금방 넘어오실 거야. 일단 돈 관리 권한만 가져오면 거기서 수수료 명목으로 좀 빼쓰는 건 일도 아니지. 노인네가 뭘 알겠어. 지훈, 오박수 이모티콘. 당신 천재네. 칠순 잔치 끝나면 바로 작업 들어가자. 저는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젯밤 그 따뜻했던 잔치 비싼 선물, 다정한 말들.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쌈짓돈을 노리고 저를 따돌리기 위한 작전이었다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휴대폰을 꺼내 그 모든 대화 내용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남긴 뒤 며느리의 휴대폰을 다시 선물, 가방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메시지는 안 읽음 상태로 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승냥이 떼였구나. 그런데 그 차가운 절망 속에서 단 하나 작은 불씨가 보였습니다. 그 채팅방에 막내 아들 지우만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우는 단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더군요. 형과 누나의 조롱에 동조하지도 맞장구 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릴 때처럼 그저 묵묵히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놈들의 진짜 얼굴을 그 가면 밑에 민낯을 끝까지 봐야겠다고요. 다음 날 점심 며느리 미경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더할 나위 없이 상냥했죠. 어머님, 혹시 제 핸드폰 거기 없나요? 저는 방금 발견한 척 연기를 하며 가지러 오라 했습니다.
집에 온 며느리는 어젯밤 저를 노인네라 부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밥 먹고 가라는 제 말에 그녀는 요가 약속이 있다며 핑계를 대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당장 저 폰을 들이밀고 따질까 그러면 사생활 침해라며 되려 화를 내겠지. 결국 나만 이상한 노인네가 될 거야. 직접적인 분노는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저들이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들어야 한다.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기회는 우연한 사고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욕실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3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전해지는 끔찍한 고통.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누워 생각했죠. 이러다 고독사하는 건가. 죽을 힘을 다해 기어나와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오른쪽 대퇴골 골절, 전치 12주. 어르신 연세가 있으셔서 뼈가 잘 안 붙어요. 최소 석 달은 누워 계셔야 하고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하늘이 나에게 준 완벽한 시나리오야. 저는 깁스를 한 제 다리를 찍어 자식들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도록 각도를 잡았죠. 먼저 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3개월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단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진짜 어쩌다가 많이 다쳤어. 간병인이 필요한데 혹시 네가 와서 며칠만이라도 봐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나 다음 주에 그이랑 일본 단풍놀이 가기로 예약 다 해놨잖아. 위약금이 수백만 원이야. 대신 내가 간병비 보낼 테니까 사람 써. 응, 내가 입금할게. 그래? 알았다. 근데 간병인 예약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알았어. 영수증 찍어 보내줘. 갔다 와서 바로 줄게. 전화를 끊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곧바로 큰아들 지훈이에게 걸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반응. 어머니 걱정 마세요. 돈은 제가 다 낼 테니 최고급 간병인 쓰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가 송금해 드릴게요. 오후에 간병비 견적서 캡처를 보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예약금. 하지만 밤이 되도록 입금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는 갔다 와서 줄게. 지훈이는 바빠서 깜빡했네 곧 보낼게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결국 제 돈으로 병원비를 치렀습니다. 저들은 제가 늙어서 건망증이 심하니 대충 얼버무리면 넘어갈 거라 생각했겠죠. 마지막으로 막내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다쳤다, 병원이야.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도 안 돼서 작업복 차림 그대로 지우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엄마, 깁스한 다리를 보며 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녀석은 말없이 침대를 세워주고 가져온 꿀물을 빨대에 꽂아 제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형과 누나에 치여 늘 길을 못 펴던 막내.
말주변도 없고 요령도 없는 이 아이만이 진짜였습니다. 간호사에게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문 좀 닫아라.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저는 베개 밑에서 진단서와 함께 채팅방 대화 내용을 출력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그 종이를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이었죠. 엄마, 이거 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형이랑 누나는, 아니, 우리는 지우는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다. 너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저는 녀석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죽는 것도 가난한 것도 안 무섭다. 근데 늙어서 자식들한테 바보 취급당하는 건 못 참겠어. 엄마가 연극을 좀 하려고 한다. 네가 도와다오. 저는 지우에게 제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엄마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지우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자식들을 살리는 길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가르쳐줘야 해. 주말이 되자 병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큰아들 부부, 딸 부부가 양손 가득 백화점 과일 바구니와 홍삼 세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효심 가득한 미소를 장착하고 말이죠. 지훈의 부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돈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들의 화려한 말잔치를 듣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짐짓 기운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콜록콜록 다들 조용히 해봐라.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다쳐보니 깨달은 게 있다. 사람 목숨 팔이 목숨이더라. 돈이고 뭐고 갈 때 다 소용없어. 저는 지우를 시켜 미리 작성해둔 재산 목록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거라곤 성북동 빌라랑 강남에 사둔 오피스텔, 그리고 주식 좀 있는 거 다 합치면 얼추 한 50억 정도 되더구나. 50억이라는 말에 지훈이와 지영이의 동공이 확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다쳐보니 곁에 있는 자식만 한 게 없어. 그래서 결정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내 남은 여생 동안 누가 나한테 제일 잘하는지, 누가 제일 효도하는지 지켜볼 거다. 나 죽고 나면 그 1등 공신한테 유산의 80%를 몰아주마. 병실 안에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 부부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 여기 효도, 마일리지, 수첩을 만들었다. 오늘부터 너희가 하는 모든 효도를 점수로 매길 거야. 연말에 정산하자. 제가 이름 붙인 효도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자식들이 24시간 효자로 돌변했습니다. 지영이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매일 오후 병실로 출근했습니다. 8시간을 고았다며 곰탕을 싸오고 제 다리를 주무르며 수다를 떨었지요. 지훈이는 매주 주말마다 외제차를 끌고 와서 저를 태우고 북한산이며 인천 앞바다로 드라이브를 시켜줬습니다. 큰며느리는 어머님 퇴원하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넓은 집에서 편하게 계셔야죠. 라며 알랑방귀를 뀌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에 장단을 맞춰주며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반면 막내 지우는 여전했습니다.
화려한 선물 대신 제가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조퇴를 하고 와서 묵묵히 부축해 주었고 밤에 다리가 저려 잠 못 이룰 때면 달려와 밤새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형과 누나는 그런 지우를 보며 미련한 놈 요령도 없네 라는 눈빛으로 비웃었지만 제 효도, 수첩의 점수는 달랐습니다. 석 달 뒤 퇴원할 무렵이 되자 저는 그물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지훈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다리가 이러니 엘리베이터 없는 성북동 집은 너무 힘들구나. 그 집 팔고 너희 집 근처로 갈까 하는데 지훈이의 얼굴의 순간 귀찮다는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집 파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처남 친구가 공인중개사인데 아주 유능해요. 비싸게 팔아드릴게요. 저는 그래 고맙다며 승낙했습니다. 며칠 뒤엔 딸 지영이를 불렀습니다. 지영아 집 판 돈이랑 내 노후 자금 은행에만 두니 너무 아깝구나. 네가 똑똑하니까 좀 불려줄 수 있겠니?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엄마, 안 그래도 제 남편 친구가 자산운용사에 있는데 수익률 대박인 상품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부탁해놨어요. 듣도 보도 못한 해외 펀드 상품들을 보여주며 침을 튀기더군요. 저는 그들을 보낸 뒤 막내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네가 좀 알아봐야겠다. 형이 말한 그 중개사 그리고 누나가 가져온 저 펀드 상품. 진짜인지 뒤로 챙기는 건 없는지 샅샅이 조사해라. 지우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지우가 가져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큰아들이 소개한 중개사는 며느리의 사촌 동생이었고 제 집을 시세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싸게 금매로 넘기고 그 차액을 뒷돈으로 챙기기로 모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추천한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극도로 높은 초위험 상품이었고 가입 즉시 판매 수수료로 원금의 10%가 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가 어떻게 지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지우가 녹음해온 증거 파일들을 제 폰에 저장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여우 꼬리는 잡혔으니 이제 굴을 막을 차례다. 드디어 설날이 밝았습니다. 온 가족이 제 성북동 집에 모였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는 호텔에서 주문한 갈비찜이며 전복 요리를 잔뜩 싸들고 와서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등 효자라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세뱃돈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올해의 세뱃돈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다. 저는 제 휴대폰을 TV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지시, 남매 전략 회의방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와 지영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영이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넘겼습니다. 3개월 전 지영이가 병실에서 울며불며 간호하겠다라고 한 뒤 보낸 카톡, 휴, VIP 병실비는 오빠가 내, 간병비는 내가 낼게. 어차피 나중에 유산으로 몇 배는 뽑을 거니까 초기 투자라고 생각하자. 2개월 전 지훈이가 드라이브 후 보낸 카톡. 아, 노인네 비위 맞추기 진짜 힘드네. 돈만 들어오면 다신 안 본다, 진짜.
1개월 전 제 요리를 칭찬한 뒤 지영이가 보낸 카톡. 엄마표, 곰탕 냄새 역겨워 죽는 줄. 내 샤넬 옷의 냄새 다 배웠어. 이 짓 언제까지 해야 해. 그리고 이어서 지우가 조사해온 부동산 사기 모의 녹음 파일과 펀드, 수수료, 내역서를 띄웠습니다. 지훈아, 이게 네가 말한 유능한 중개사냐? 내 집값 1억 5천을 깎아서 네 주머니에 넣어. 지영아, 이게 네가 말한 대박 상품이냐? 내 노후 자금을 휴지 조각 만들고 넌 수수료 챙겨. 제 호통은 천둥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두 자식은 소파 아래로 흘러내리듯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변호사 사무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내가 죽고 나면 공개하려 했지만 지금 말아마. 저는 떨고 있는 두 자식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나 심정수는 선언한다. 장남 이지훈 장녀 이지영은 부모를 기만하고 모욕했으며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 민법에 의거하여 너희 둘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겠다. 내 모든 재산은 막내 이지우에게 상속한다. 공증까지 마쳤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영이가 울며불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때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앉아라. 넌 받을 자격 있다. 아니요, 엄마. 형이랑 누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에요. 지우는 형과 누나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형제들이지만 막내는 끝까지 그들을 감쌌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너희를 살렸다. 저는 두 자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 법적 효력은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고칠 수 있다.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엄마. 이제부터 가짜 연기는 집어치워라. 돈 때문에 하는 효도 필요 없다. 진짜 마음이 보일 때 그때 다시 생각하마. 그날 밤 지훈이와 지영이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1년간 우리 집은 냉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연락조차 못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군요. 어버이날 지영이가 보낸 카네이션 바구니가 도착했고 지훈이는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문자와 함께 용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적어도 예전의 그 가식적인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2번째 생일날. 이번엔 호텔이 아니라 제 좁은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훈이는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다듬고 지영이는 옆에서 투덜대며 파를 썰었습니다. 지훈의 부부는 전을 부쳤고요. 지글지글 전 굽는 냄새와 아이들의 말다툼 소리가 좁은 집을 채웠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서재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상속인 명단 옆에 넓게 비어있는 여백. 저는 펜을 들었다가 잠시 달빛을 바라보며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유언장을 고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그건 오직 시간만이 그리고 저들의 진심만이 알겠지요. 심정순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짜 효도에 맞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어머니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그 채팅방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심 여사처럼 긴 승부수를 띄웠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장을 고쳐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